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평소에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긴 한데 그래서 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을 열어야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지 제가 워낙 말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선자리라는 것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서로 홍기가 꽉 찰 만큼 찬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조건을 보고 집안을 보고 대충 이 정도면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결혼을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고 남편의 조건이나 집안을 따져봤을 때 평생 배가 고플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니 결혼에 쫓기듯이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많이 들긴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지의 자랑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이에요. 명예로운 소방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소방 일을 오래 하셨고 남들을 구조하는 현장에서 굵직한 일을 맡아서 오랜 시간 몸으로 뛰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했고 늘 자상하게 가족을 보살피면서도 남들이 어려운 걸 지나치지 못했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이상형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 아버지를 꼭 닮아서 남들을 돕는 사람이라 정해져 있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속이 까맣게 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얘는 그냥 돈 꼬박꼬박 잘 나오는 회사원이나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무슨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 내가 매일 너네 아버지 출근할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른다. 오늘은 현장에서 별일 없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왜? 아빠 멋있잖아요. 남들을 구해내고 살리고.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멋있는 일인데 그래? 나는 우리 아빠처럼 소방관을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아빠처럼 남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정의롭고 자기 신념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 에휴,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만나봐야 너만 속이 썩는다니까. 엄마가 다 살아봐서 하는 말이니까 적당히 선 봐서 괜찮은 조건 가진 남자랑 결혼해.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남자 하나 없이 그러고 살아?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어? 엄마께서는 마치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과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면서 탐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남편에게 확신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아직 어색함이 다 가시질 않는 상태였는데 같이 길을 걷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전 평소에 아버지께서 소방관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의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거 말이죠. 제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막 뛰어가더니 눕혀놓고 의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일을 끝내고 난 뒤 저를 만난 거라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와이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보고 달리 느끼게 되었지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일치하는 부분이 딱 보이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호감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서는 땀으로 흠뻑 젖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심폐소생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소방관 일을 오래 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시던데요? 살면서 누구나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한 번쯤은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심폐소생술 가르치는 기관 같은 곳도 있고 동네 소방서만 찾아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죠. 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남들은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기 바쁘거든요. 어차피 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의미 있는 일을 한 번쯤 하면서 살면 뿌듯하고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정말로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보이면 뒤에서 꼭 리어카라도 밀어드려야 할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기도 했죠. 누군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답답하고 바보 같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저는 느꼈죠.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에 전부를 맡기고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 저희 부부에게 아주 잔잔한 시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무작정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무급 휴가를 받는다는 공고가 떴고 전 바로 팀장님의 면담이 잡히게 되었어요. 워낙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다지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김 대리가 회사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알지.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당장 무급 휴가를 주겠다고 공고까지 내린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여직원을 얼마나 참아줄 수 있겠어. 결혼도 했고 이제는 남편이 있으니까 김 대리가 회사 사정 좀 이해해줘. 한마디로 언제 아이를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연봉 인상은 그대로 가져가게 될 여직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말이 좋아서 무급휴가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지 희망퇴직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내라는 말이 결국 다른 회사 찾아서 떠나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은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다면서 언제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있어야 하냐고 퇴사를 했어요. 사실 그렇죠. 무급 휴가를 냈다가 회사가 산산조각이라도 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인수라도 되면 퇴직금은 날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퇴직금 몇 푼이라도 챙길 것이냐 아니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무급 휴가를 낼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이면 100 퇴직금을 선택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여러 번 물어보고 찾아보고 따져보면서 무급 휴가를 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전 그동안 저의 커리어를 쌓는 다른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가 영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퇴직금도 날리게 될지 모르는 거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몇 개월 무급 휴가를 내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퇴직금은 받아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시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무급 휴가를 내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한번 해보자. 혹시 알아? 지금보다 훨씬 당신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 남편의 말은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죠. 뭐 직장이야 다른 곳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무급 휴가를 낸다고 하니까 굳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아함을 가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구조조정에서 잘린 회사원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오기로 버텨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결혼을 한 지 2년 차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2년 동안 맞벌이로 살았기 때문에 시댁의 간섭을 하나도 받지 않았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원이었으니까 시댁에서도 저에게 딱히 간섭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하루를 전부 소비하는 일인지 남편이 시댁에 꾸준히 이야기를 해준 덕분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일이 바쁜데 무슨 전화를 하고 그러냐고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일도 바쁠 텐데 무슨 전화까지 하고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몰라서 그래. 일이나 봐라.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잘 지내고나 있어. 알겠지?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너무 오랜 시간 못 뵌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무슨 주말까지 밖에 나가겠다고 그래. 그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주말에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체력 보충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주말에 알아서 시간 보내마. 시어머니는 제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에 아주 크나큰 의미를 두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결혼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넌지시 던지는 듯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직도 그 말이 내리에 콕 박혀서 떠나지 않는 걸 보면 저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겠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럴 생각이 없지. 내가 이걸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어. 다들 지들 며느리들이 집에서 논다고 하길래 아유 우리 며느리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내가 자랑을 했지 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남편과 동등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무급 휴가를 받은 뒤에 절절하게 알게 되었죠. 회사 사정이 이러해서 무급 휴가를 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황스럽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일이야 빨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며느리가 또 부지런한 사람이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닐 테니까. 그나저나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던데 고생이 많겠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니까 슬슬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예, 아직까지도 일을 못 구했단 말이야? 우리 아들 혼자서 벌어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 텐데. 아니, 둘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면 생활비에 구멍은 안 나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이력서 넣어도 답이 없다고 집에서 팽팽 놀고 먹으면 되겠어? 저도 이곳저곳 계속 기웃거리고 있긴 한데, 제가 결혼도 하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오지 않네요. 저도 하루빨리 취직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다니던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그 회사 말이다. 거의 그 가망이 없다고 하던데 비빌 언덕이 없는데 어떻게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있어. 너네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니? 외벌이로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 요즘 여자들은 한 번 취직하면 퇴직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자리나 있겠니? 에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일자리를 찾을 준비를 하라면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셨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저희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를 하는 비용 모두 반반을 했거든요. 물론 시댁과 친정에서 아주 조금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거의 남편과 제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비슷하기도 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집을 구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꼬집어서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반반 결혼하는 시대라서 너네도 결혼하고 생활 살림 구하는 거 전부 반반하지 않았니?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반반으로 해야지. 집에서 누구 하나 놀고 먹으면 그게 어떻게 반반이야?
처음 결심했던 대로 쭉 반반 생활 유지해라. 그 말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시어머니는 화통하고 호불호가 딱 정해져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도 원래는 둘 다 맞벌이니까 피곤하다면서 점심만 시댁 가서 차려 먹고 저녁에는 밖에서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점심 준비도 시어머니가 혼자서 오전 중에 다 준비를 해두셨고, 저희는 진짜 딱 점심시간에 가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어요. 제사가 없는 집이기도 했고요. 자식들이 일하는데 귀찮고 힘들게 일 벌이지 말자는 주의로 살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명절에 저에게 일찍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겠어요? 밥 차리라는 뜻이었어요. 네가 이제는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살림하는 건 좀 늘었겠지. 그동안 못 믿어서 못 시켰던 거니까 이번에는 일찍 와서 일손 좀 도와라. 바깥 일을 안 하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오전 중에 오도록 해.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일찍부터 가서 밥을 차리는 걸 도왔는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시댁 대청소까지 시키는데 집안일을 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냉장고 청소까지 하라고 했을 때는 넋이 빠질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었죠. 그런데 뭐 취직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무급 휴가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고 바로 이직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요즘은 쟁쟁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있었던 저는 사실 저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애들의 스펙을 보고 기가 확 죽어버리대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이 정도로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제일 걸리는 일이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꼭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냐,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데 회사 한 곳 한 곳 면접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클렀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고 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오니까 남편은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야. 세상에 취직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젊을 때도 취직하기는 힘들었었잖아. 지금은 경력도 있고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다시 노력해보자.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저도 걱정을 하진 않았겠죠. 결국에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주부를 반기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바로 뷔페였어요. 일단 제가 기골이 장대해서 그런지 힘도 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살림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뷔페에서 할 일은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긴 했었죠. 그런데 상급자가 제가 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잘한다면서 이 일이 딱이라고 아주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칭찬을 해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제 손에 착착 붙는 것이 저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키는 일만 해내면 되고 해야 하는 일들도 대부분 반복되는 단순 노동이라서 적응이 되고 나니까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으니까 회사 생활보다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한 3개월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상사분께서 저에게 정직원으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저야 완전 좋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정직원으로 4대 보험 떼면서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당장 좋다고 말을 하고는 계약서까지 일사천리로 썼어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뷔페일 특성상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기에 평일에는 일을 쉰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죠.
우리 시댁에서도 제가 뷔페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마음에 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물론 제가 뷔페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불만이 많으셨죠. 아니, 번듯한 회사도 아니고 뷔페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니? 단순 노동이잖아. 거기다가 주말에 출근을 하면 주말에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나? 뭐 쫄쫄 굶으라는 소리야 뭐야? 어머니, 제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밥 못 먹을 걱정은 왜 하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그리고 뭐 제대로 가스불이나 켤 수 있겠어? 밥솥에 밥이 없으면 쫄쫄 굶을 게 뻔하지 뭐. 밥솥 요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 다 되거든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요즘 와이프가 일하러 나갈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데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보기 좋아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그 번듯한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막노동이나 한다는 게 의의가 없어서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뷔페가 뭐야. 어머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도 사대보험 적용되는 번듯한 직장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를 안 할 수가 있나? 그런 거는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한 애들이나 취직하는 곳이지. 아이, 사대보험 되면 다 번듯한 직장이야? 아이고, 내 속이 터진다. 어머님께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반반 유지하라고요. 저도 이제 뷔페 일하면서 돈 버니까 반반 결혼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힘이나 쓰는 일을 하라고 했니? 당연히 사무실에서 취직해서 똑부러지게 명함 내밀고 다닐 수 있는 일 하나 싶었지. 어디 가서 내가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일을 한다고 말도 못하고 다닌다. 뷔페에서 일하는 거나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는 거나 뭐가 달라. 어머님, 요즘은 집안 도우미 일하는 것도요 전문직이에요. 교육도 받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있어.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거나 같은 거다 이 말이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와이프 자기 일에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저희 부부가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왜 딴지를 거시냐고요. 앞으로는 직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대신 화를 내줬으니까 저도 거기서 멈출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을 게 뻔했죠. 그렇게 뷔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체 예약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고 총동문회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 이름이라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죠. 어느 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나온 고등학교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은근히 신이 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어머님 나오신 고등학교가 거기 여고였죠.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총동문회가 열리나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맞다. 내가 나온 학교가 거기 여고고 다음 주 주말에 강남 어디에서 총동문회 열린다고 하더라. 그 장소가 제가 일을 하는 뷔페예요. 오늘 예약 명단에 보는데 딱 적혀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나온 학교더라고요. 세상 진짜 좁죠. 어떻게 제가 딱 일하는 뷔페에서 총동문회가 열릴까요? 뭐야? 거기가 네가 일하는 곳이야? 아이고, 혹여라도 나한테 찾아와서는 아는 척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같은 유니폼 입고 있을 거 아니야. 괜히 나한테 말 걸었다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아니, 어머님, 쪽팔림 당할 일이 뭐가 있다고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 뷔페 되게 좋은 곳이에요. 손님들도 많고요. 분위기도 좋고요. 네가 뷔페 주인이라면 말 걸어도 상관없지만 일개 직원 아니니 잡노동이나 하는 며느리가 뷔페에서 일한다고 하면 동창들이 전부 수군거릴 거다. 회사원이라고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돈 번다고 자랑했으면서 겨우 뷔페에서 일이나 하냐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릇이나 나르고 물이나 떠다 주는 게 그게 네 자리야?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겠니? 번듯하게 직장 생활 잘했으면 오기로 버텨야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쏠랑 무급휴가인지 뭔지를 내고 나와. 그렇게 쉽게 내쳐진다는 게 회사 생활을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네 몫을 다했으면 회사에서 왜 너 보고 나가라고 하겠니?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겠지.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눈물이 다 핑 돌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하는 뷔페에서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고민이 너무나도 되더라고요. 제가 홀서빙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일어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는 건데 어떻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몇몇은 저를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제 결혼식이나 가족 사진으로 봤으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건네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말이죠. 인사를 안 했다가 욕을 먹으니 그냥 인사를 드리고 욕을 먹는 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문회의 굵직한 행사가 끝이 나고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유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슬쩍 다가갔어요. 끝까지 고민이 들긴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툭툭 치면서 인사를 건넸죠.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안녕하세요. 음식은 어떠셨어요? 저희 뷔페 음식 맛이 있죠?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말을 거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순간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인사를 한 거 그냥 뻔뻔하게 나가자 싶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누구야?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며느리구나. 맞네 며느리.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딱 알겠네. 결혼식 때 본 얼굴 그대로네.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며느리야. 뉘신데 여기 와서 아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여기 직원이세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여기는?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직원 교육을 개떡같이 하네. 왜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해? 미쳤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딱 잡아떼면서 말을 하니까 저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예 저를 모르는 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사나운 눈빛을 보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일개 직원이 왜 우리 테이블까지 찾아와서 말을 걸고 그러냐고. 얼른 가서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결혼식에서 봤다면서 아는 척을 하셨던 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잘못 봤나 하면서 슬쩍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뷔페에서 주는 유니폼에 명찰까지 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쪽팔렸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뷔페에서 일을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 벗어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동창분들 중에 저를 빤히 보시던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계속 제 얼굴을 보고 계시길래 결혼식에 왔었던 시어머니 친구분이셨나 싶었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기억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면이신 분이었어요.
저 혹시 내가 너무나도 낯이 익어서 그러는데 김준식 소방관님 아세요? 그분 따님이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저를 빤히 보면서 맞는 것 같지? 하면서 수군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성함이 딱 나오길래 너무나도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맞아요. 제가 김준식 소방관 딸입니다. 그 말에 갑자기 그 테이블에 있던 몇몇 분이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들고서는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어리둥절해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 얼굴은 의아함이 깃들다가 점점 사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가워하시는 건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해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저희 아버지랑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여기 계신 이분들이 전부요?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우리가 김준식 소방관님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밑에 깔린 친구들도 있었고 잔해에 맞서서 다쳐서 울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맞아. 그때 정말 제정신인 애들이 하나도 없었을걸. 그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게 워낙 흉흉하기도 하고 큰 사고였지만 건물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 그때 김준식 소방관님이 소방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하셨었는데 아무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건물 잔해도 치워주고 구조를 해주셨었어. 그 덕분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이 목숨을 건졌지 뭐야. 우리가 계속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었거든. 현장이 아수라장이었으니까 시끄러워서 우리 소리가 묻혔었는데 아예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소방관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나랑 이 친구랑 저쪽에 있는 친구까지 셋을 구해주셨어. 그 뒤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곤 했었는데 그리고 소방관님 딸인 그쪽 사진도 자주 봤었지? 요 근래는 나이를 먹고 한 5년 정도인가 찾아뵙질 못했네. 그래서 내가 따님 얼굴을 알고 있지. 소방관님은 건강하신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은인을 다 만나네? 시어머니 동창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은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어서 저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것도 당연히 모르셨다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만약에 저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었더라면 진작에 저희 아버지의 존재를 다들 알게 되셨을 텐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작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는 엇갈리고 인연이 아니구나 싶었던 타이밍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생각에 잠겼는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해내셨던 수많은 업적들이 주마등 지나쳐 가듯이 스르륵 떠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명이야. 너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돈댁을 만나서 좋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네 아들 결혼식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소방관님도 만나 뵙고 얼마나 좋았겠니? 너도 그때 그 사고 기억하고 있지? 너는 밖에 있어서 안 다쳐서 현장에 오래 있지 못했으니까 몰랐을 테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다 같이 대피소에서 만나고 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었잖아. 그랬지. 현장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처럼 안 다친 애들은 바로 대피소에 가 있어서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어. 우리 사돈이 소방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에 투입되신 분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네. 그래, 그럴만 했지. 워낙 정신이 없었잖아.
한두 명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너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우리가 서방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그렇고 한 번을 따라온 적이 없었으니까 모를 만도 했겠다 야. 아니 나는 심지어 너네 며느리 중학생 때도 본 적도 있어. 그 뒤로 간간히 찾아뵙진 못해도 연락은 드렸었는데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두었던 가족 사진에서 본 얼굴을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희 아버지께서 소방관 초임일 때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8, 9살 정도 났으니 딱 시기가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낳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 늦게 저를 낳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엄마와 결혼을 미루고 하셨던 게 본인이 위험한 일을 하니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일부러 더 미루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를 갑자기 알아보신 덕분에 다른 테이블에 계시던 분들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사고를 수습했던 소방대원 중 한 분 딸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 대단한 이벤트가 틀림없다 하시면서 하나같이 저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대접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게 마땅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네 명희는. 어딜 가나 역시 명희의 안목이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명희 넌 너무 좋겠다 얘. 명예로운 사돈이랑 인연을 맺게 돼서. 하긴 명희 아들도 되게 착하고 그러잖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아주 부부가 잘 만났네. 다들 축켜 세워주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테이블 중에 있었던 동창분 한 분이 갑자기 그러셨어요. 근데 아까 명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누군가 아는 척을 하냐고 하면서 직원 교육을 운운하며 화를 냈었잖아. 순간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입을 싹 닫으면서 분위기가 쎄해지는데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거리조차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면서 다들 수근거리며 시어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나 아니면 동아줄이 되어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딱 말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 맞죠. 우리 자랑스러운 어머님의 하나뿐인 며느리죠.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께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 두셨는지 자꾸 저에게 장난으로 누구냐고 우리 며느리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화 푸셔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 화해해요. 네? 그렇게 애교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을 하면서 상당히 로봇처럼 어색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화해도 하고 나도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친구분들 덕분에 이렇게 화해도 하겠었네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다들 저를 붙잡으시면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동창분들이 네가 사돈이랑 자리를 한번 나서서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땀만 뻘뻘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시고는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며느리랑 잘 이야기해서 사돈한테 한번 여쭤볼게. 워낙 일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도 한번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 부탁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이렇게나 반겨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자리 마련하려고 힘 써봐야죠. 며느리가 참 똑부러지네. 우리 명희가 며느리를 참 잘 봤어. 나도 이렇게 똑부러지는 며느리를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쩜 이리 부러울까.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제 칭찬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부럽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도 으쓱한지 다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부럽다, 좋겠다 하면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꼭 애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동문회가 끝이 나고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아유, 나도 솔직히 너 곤란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리 한 번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유, 나도 참 곤란하다. 친구들이 계속 졸라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회포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부탁 좀 하자. 사돈에게 말 좀 잘 전해줄 수 있겠니?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시는데 저도 이 타이밍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서운했던 일을 풀어낼 자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뷔페에서 일을 한다고 무시를 받은 것도 서러웠고 직장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고 혼난 것도 서운했으니까요. 게다가 은근히 시켰던 시집살이는 또 어떻고요? 지금이 아니면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저질렀죠 뭐. 어머님, 제가 그 자리에서 솔직히 어머님 면 살려드린 거 맞잖아요. 일부러 직원 교육 운운하시면서 저 모른 척하려고 하셨는데 말이죠. 친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잘 넘어갔는데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면서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굴고 속 좁게 굴었던 거 전부 미안하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고맙다.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와중에 네가 잘 넘어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다는 것도 알아. 저 솔직히 어머님이 매번 직장 가지고 딴지 거실 때마다 상처받았었어요. 뷔페에서 일한다고 모자란 게 아닌데 그런 취급하셨었잖아요. 그래, 내가 욕심이 있어서 번듯한 직장 운운하며 너에게 상처를 줬었지. 미안하구나. 그저 우리 아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아들 귀한 줄 알고 너한테 그리 못되게 굴었어. 내가 참 어리석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그동안 들었던 잔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괜한 트집도 많이 잡히긴 했었죠.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저에게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화를 내셨었으니까요. 명절에는 밥을 하고 대청소하고 평일에 저 쉬는 날 괜히 불러내서 쓰잘데기 없는 심부름을 시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괜히 똥개훈련 시킨 일까지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원래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또 저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억수로 잔소리를 해댔기 때문에 사실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힘이 들진 않았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또 한 번 화를 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며느리가 뷔페라는 게 쪽팔리다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엄마가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상처인데. 그래서 나도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했잖니.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나랑 며느리랑 둘이 알아서 다 풀었다니까. 풀긴 뭘 다 풀어. 와이프가 받은 상처가 얼만데. 그 자리에서 민망한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거 우리 와이프가 현명하게 넘긴 거 알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남편의 편을 들면서 여편네가 아주 주책이라고 한마디 거두셨어요. 결국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저도 더는 뻐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랑 화해를 했고 우리 아버지랑 시어머니 동창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끼어들어서는 우리 사돈이 정의로운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미리 알아뵙지를 못하고 수년을 보냈네요. 글쎄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신 소방관님이었다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저도 정말 이렇게 귀한 사돈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뭐. 미리 알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총동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뷔페에서 하게 되었고 저는 초대장까지 받았어요. 그때 그 사고가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큰 사고였으니까 저와 아버지께 명예상을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지만 상을 준다고 하니까 좋았죠 뭐. 저랑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여고 총동문회에 참석을 해서 명예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를 해줬어요. 그 뒤로는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뷔페에서 일을 하는 걸로 잔소리하는 것을 뚝 멈추셨어요. 저는 쭉 이 일을 하다가 역시나 적성에 맞는 일은 뷔페 일이구나 싶어서 원래 다니던 회사에 무급 휴가를 냈던 것도 퇴사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돈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아주 신이 났죠. 이렇게 제가 뷔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인생 이막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성에 맞는 일도 찾았고 우리 아버지의 정의로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도 모두 이득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이랑 알콩달콩하게 지내면서 2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며 지내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